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홍보선입니다. 1년 전 오늘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많이 잃고 아팠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7만 3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283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피해와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긴 합니다. 조만간 백신 접종도 시작되죠.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죠. 바뀐 것들, 새로 안고 살아가야 할 것들 여럿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제목 라이프 고우선처럼 삶은 계속됩니다. 저희 출발 새 아침도 힘내고 이겨내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 입양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입양 취소 또는 입양아 교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 여전합니다. 현재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의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예, 김미애 의원님도 입양모시죠? 네네. 네. 제가 80일쯤 제 딸을 입양해서 지금 올해 예.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의원님께서요, 입양 아동이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네. 그만큼 많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 발언 관련해서요. 예. 네. 먼저 대통령께서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 일환으로 예.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 학대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구태여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고 이것이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아동학대가 3만여 건이 되는데요. 예. 그중에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친부모 비율이 72.3%, 계부모가 3%, 입양부모 비율은 0.3%입니다. 예. 여기에는 민법상 입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 같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예. 최근에도 친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내셔야 하는데 여기서 입양 대책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입양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따로 논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입양 역시도 입양 정책의 기본은 아동 복리, 아동 이익 최우선입니다. 예. 아이도 존엄한 인격체죠. 입양을 논할 때는 모든 초점이 입양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어디에서도 아동에 대한 인간 존엄성,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입양 부모 입장에서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 취소나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기에도 그러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이를 위하는 게 있어야죠. 철저히 어른 중심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아이는 36개월까지 애착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른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위탁 갔다가 또 바꾸고 저기 가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인간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발언이라고 여깁니다. 예. 게다가 많은 입양 대기 아동들에게 그 무슨
끔찍한 상처입니까? 또 입양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 물론 우리 아이가 그렇진 않겠죠. 이제 11살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언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갈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가장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함부로 취급했다는데 분노합니다. 예. 자, 그 발언 이후에 청와대 이제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입양 취소, 아예 바꾼다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의 진위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진위를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현을 했다고 사과하시는 게 맞죠. 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생 부모로부터 이별한 아기들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게 사실은 사전 위탁 보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실언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법적 근거가 있어서 네.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임의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이 이제 이 사전 위탁 보호제를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요. 사전 위탁 보호제 역시 쉽게 설명한다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바꾸는 제도로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아동복지법이나 입양특례법 기본 정신은 철저히 아동복리 최우선입니다. 예. 사전위탁 보호제의 취지도 입양허가 신청 후에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기까지 평균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원량이 적을 때 부모를 만나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추후 입양 허가가 나더라도 그 부모와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분리 불안 등이 줄어서 아이에게 좋기 때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예비 입양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 부모를 걸러내는 제도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예. 결코 사전 위탁 보호제가 문 대통령 말씀처럼 아이를 고르는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정부가 어제 이 사전 위탁 보호제를 이제 제도화하겠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걸 포함해서 복지부의 아동학 대응체계 강화 방안 이게 보셨죠? 살펴보셨죠?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아동 입양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당장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도 아닙니다. 입양 절차 전반 중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차분히 아동복리 최우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입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예. 여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왜 입양 문제는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나라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해외 선진국들요, 프랑스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제도화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쪽 그 제도화된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입양 전 위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아이를 위한 어떤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철저히 아동이익 최우선 방향으로 해야 되고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부모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도입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방지책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예. 느닷없이 입양 문제는 왜 나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예컨대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예. 이 전후로
순수하게 아동복리 최우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됩니다. 예. 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입양 전 위탁이라는 게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는 뭐랄까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 80% 가까이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는 뭘 예. 그 전에 부모가 아이 낳기 네. 전에 네. 생후 일정 기간은 뭘 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80배나요. 예. 네.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 본질이 아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아동 인권 단체 그리고 미혼모 한부모 단체가 또 전국 입양가족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김 의원님처럼 또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제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이런 생각이신 것이죠? 저는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예. 입양 대기 아동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동들이 좋은 입양 부모를 만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신 발언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발언 이전에요. 지난 1월 4일 날 예.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 학대 방지책으로 70% 이상 입양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입양 가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는데 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대통령은 12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충격적인 입양 취소 교환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모든 정책 마련에 앞서서 당사자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은 지금까지 입양 반대 목소리만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고 여기고요. 예. 진정으로 아동 복리를 위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바라신다면 입양 가족 목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동 학대 방지책과 입양을 연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아동 학대, 이 근절을 위한 대책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학대 아동 중에 20% 정도가 7세 이하고요. 그 네. 중에 절반은 아동 학대로 사망합니다. 예, 가장 사회적 약자가 아이죠. 게다가 가해자가 아이를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많다는 게 끔찍합니다. 예, 저는 따라서 먼저 아이에게 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초등 대응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신속히 개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뭐 정부가 또 급히 마련한 여러 가지 뭐 개선책이 있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대책들, 뭐 제도, 뭐 법규는 많이 있는데 사실은 네네. 이거를 현실화할 만한 네. 현장의 그 뭐 인력 이게 네네. 부족하다는 그 지적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정말 제대로 보신 게 맞고요. 지금도 지자체에 학대 전담 공무원을 새로 만들었죠. 경찰에 학대 예방 경찰관이 있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어도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작년에 몇 시간 교육받고 이들이 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예. 도대체 전문성은 없을 겁니다. 전문성이 있으려면 현장 경험이 중요한데 오히려 현장 경험으로 따지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죠. 지금까지 사례 관리를 예. 수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학대 전담 공무원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들이 현장 출동할 때 경찰이나 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의 원칙을 하는데 아동 학대가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예.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항상 스탠바이에 있다가 심야에 새벽에 같이 네. 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새로운 걸 저는 만들기보다 있는 제도를 좀 제대로 충실히
네. 있는 데들을 충실히 활용해야지 거기에서 전문성이 키워지는데 예. 그런 기회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걸 만듭니다. 네. 이번에 또 전문성이 없다는 방증이 뭐냐면 지자체,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학교 등 참여로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서 학대 판단의 기관 간 협업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걸 또 사례회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전담 공무원, 전담 경찰, 아보전은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저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이라도 이제 그만 좀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 경험을 줘서 제대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분 마칠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 인터뷰 도중에 청취자 2240님께서 누구신지 중간에 들었는데 설득력 있게 설명 잘 하시네요라고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랑 인터뷰하신 분은요.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실제로 입양모이기도 하십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 딱 1분 20초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미국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현지 시간 20일 오늘이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시간 우리와 시차가 나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2시 취임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을 복구,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 워싱턴 DC가 사실상 봉쇄됐다. 취임식 앞두고 무장 시위가 일어날 우려에 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보니까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취임식 때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병력 투입했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자, 미국 사회 이렇게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계속해서 불복을 하고 그게 가짜다,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극기하는 자기의 어떤 지지자들을 선동을 했고, 그래서 의회 서쪽 부분으로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침범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FBI 첩보가 계속해서 이제 입수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차단벽 설치까지 되고 있고 FBI 요원하고 주 방위군들까지 지금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한 2만 5천 명까지 주 방위군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저희 YTN 워싱턴 특파원 보도를 보니까 또 이 철책 보니까 그냥 철책이 아니고 또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같이 거기에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참 삼엄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화재가 또 어디서 나가지고 리허설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러한 무장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이행되기로 했던 예행 연습이 17일이었는데 하루를 연기를 했어요. 예. 이러한 스케줄이 이제 밖에 알려져서 노출이 돼서 아마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리허설 자체도 하루를 갑작스럽게 연기를 해서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인근에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 알고 봤더니 이게 노숙자 야영지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예행 연습이 중단되고 예행 연습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창문에서 떨어지고 봉쇄되고 의사당이 봉쇄되고 이러한 또 해프닝이 아닌 해프닝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리허설을 하긴 했지만 그 취임식 규모도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고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내셔널 몰 같은 것도 폐쇄가 되고 예. 기념물 건물도 접근이 다 불가능하고 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예. 그것도 다 생략이 되고요.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몰리게 되는데 이것도 다 그 성조기로 다 채워지는 네네. 상당히 좀 예상 외의 그러한 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 위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그 테러 위험도 사실은 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그렇게 규모를 줄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단합과 통합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취임사 내용과 의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클레인 내정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마 취임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미국 대공황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지금도 코로나 사태와 또 분열 사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취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그런 취임사 내용도 미국의 어떤 통합, 단합 이런 거를 좀 강조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취임 선서한 장소가 그 의사당 서쪽 계단 아닙니까? 근데 이곳은 그 2주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그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의사당 서쪽 계단 쪽으로 난입을 했는데 예. 그 장소를 선택을 했어요. 재밌게. 예. 백악관 공보국장 지명자가 얘기를 했는데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적 이미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시위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의 어떤 약화 그리고 또다시 미국 국민들이 양극화되어 있는 국민들이 통합돼야 된다는 이러한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또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 첫날부터 아주 강한 국정 드라이브 건다고 들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서명할 예정이라고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취임할 시기에 임한 것 같아요. 취임 첫날부터 한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계속 취해왔는데 이러한 이슬람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철폐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주거비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소득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아마 한 12개 행정명령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지금 앞으로 우리 시각 내일 새벽 2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이것저것 지금 같이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통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취임식 앞두고 뭐 임기 막바지 또 뭐 대규모로 지금 측근 사면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전부터 계속 자기 측근들을 사면을 해왔는데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또 대규모로 사면을 좀 한다 그래요. 원래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 사면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이제 그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사면국을 통해서 사면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리를 다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사면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줄리아니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또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 중에도 사면을 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선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화당에 상당히 심한 반발을 지금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이 셀프 사면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유죄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그 현지의 반응입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역대 가장 낮은 29%의 지지율로 백악관을 떠난다. 이런 상황인데 또 뭐 역사상 처음으로 2번 탄핵되는 대통령은 기록을 남기게 됐고. 자, 트럼프가 지난 4년 미국 사회 끼친 영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 사회의 분열이죠. 예. 계속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러한 뉴스나 어떤 사안들이 밝혀질 때마다 이거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예. 그리고 이번에 선거 결과도 선거가 조작되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부추기고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을 양분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된 미국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하는 미국 대통령의 제대로 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인가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은 미국만의 이익이라는 아주 협소한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발을 뺐고 또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는 그러한 압박을 하면서 동맹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실제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수단화했던 것이죠, 동맹을.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역시 코로나 대응 실패하고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점. 네. 실제 작년 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예. 경제 성장률은 한 3%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트럼프 재선이 물 건너갔고 미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바이든 시대 이후에요. 앞으로 이제 남북미 역학 관계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클린턴과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 담당했던 웬디 셔먼이 국무부 2인자로 좀 지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북 외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웬디 셔먼은 대북 정책에 직접 참여를 했고 평양까지 갔다 온 인사고 클린턴 정부 때요. 그런데 상당히 강경합니다. 원칙적이고 제재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강경한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미있게 8차 당대회를 보면 북한이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핵 보유국이 되겠다, 핵 보유국이다,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전략 무기를 이미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기싸움이 시작이 됐고 상당히 좀 대화 자체 실무 협상을 강조하고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지만 실무 협상 자체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바이든 정부의 입장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요구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교착된 면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국방장관 그 지명자가 로이드 오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조기 마무리한다는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왔고요. 동맹 강화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에서 제일 막혀 있는 부분, 빨리 풀어야 할 부분이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제 50% 인상을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는 13% 인상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정부가 인상했던 13% 인상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동맹을 원활하게 강화 회복시키고 또 한일 회복까지 한미일 공조까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은 아주 신속하게 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소와 함께했습니다. 왕모선의 출발사진 잠시 뒤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